네, 그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는 뭐 알고리즘 이론이랑 그죠? 고전 문제 소팅이랑 셀렉션에 대해서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계속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문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제 백준 문제 같은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뒤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후에 뭐 그리디 배우고 뭐 그래프 알고리즘들 뭐 DFS나 뭐 이런 것들, BFS 뭐 이런 것들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기회가 많아질 예정이에요. 너무 신나죠? 그죠? 여태까지 좀 의문스럽지 않았어요? 아, 알고리즘 수업인데 프로그래밍을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너무나 신나죠? 네. 앞에는 좀 여러분들이 이론을 익혀두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향상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론적인 내용을 앞으로 몰아놨고요. 프로그래밍 관련된 내용을 좀 뒤로 몰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을 듣고 프로그래밍을 안 해서 실망하셨다면은 네, 전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숙제도 많이 나갈 거고요. 네. 근데 너무 막 여러분들 괴롭히진 않을게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얘기할 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 예제가 있어요. 바로 피보나치 수열에 관련된 건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 확실히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설명하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예시거든요. 그래서 요 피보나치 수열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도 뭐 문제 하나 정도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뒤에 이제 세 개의 대표적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어떤 그 주어진 문제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 수 있는가 요거 개념 익히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아마 오늘 하게 될 것 같고 이 뒤에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남으면 여기까지 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네, 먼저 피보나치 수열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 이제 첫 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값이 그러니까 수가 피보나치 수가 0이고 그죠? 첫 번째 피보나치 수가 0이고 그 다음이 1인데 이제 그 다음 숫자부터는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합한 그 값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피보나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해서 1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해서 2 요거 두 개를 합해서 3 요거 두 개를 합해서 5 요거 두 개를 합해서 8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는 요 수를 우리는 피보나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거 다들 아시죠? 피보나치 수?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럼 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프로그래밍 기초 같은 걸 배우는 수업에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구현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while문이나 for문 사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피보나치 수의 정의를 생각해서 구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죠? 어떤 피보나치 수, 그 n번째 피보나치 수는 만약에 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그냥 리턴 n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n이 0이면은 0, n이 1이면은 1 이렇게 리턴을 하고 n이 2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수학적으로 너무 완벽한 함수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들? 시간 복잡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리니어하진 않겠죠?
그죠? 리니어하진 않을 것 같고 같은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 호출이 여러 번 발생된다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 뒤에 있겠다. 네. 피보나치 그러니까 FIB 5를 호출을 하면 그러면은 요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보나치 4랑 3을 호출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피보나치 4랑 3을 호출하게 될 거고 근데 또 여기 3을 호출할 때는 또 여기 안에서 2랑 1을 호출할 거고 2을 호출하면은 1과 0을 호출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도 다시 여기 제기를 다 돌고 나서 여기로 돌아왔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피보나치 4를 실행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는 또 피보나치 3이랑 2를 실행하게 되고 2는 1, 0 3은 2, 1 2는 1, 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많이 비효율적이죠? 근데 얘 이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자세하게 뭐 증명하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보나치 수가 황금비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황금비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호출되는 이 횟수는 이제 세타의 파이의 n승. 요 파이는 이제 황금비 숫자 1.618 어쩌고저쩌고 얘가 되는 거고 얘의 n승. 요런 식으로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런 함수를 실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얘를 그냥 뭐 1.5라고만 두더라고 1.5로 둔다고만 하더라도 1.5의 n승이잖아요. 얘는 뭐 n의 뭐 제곱, n의 3승 이런 애들보다 훨씬 크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현해 본 다음에 여기다가 한 100 정도만 넣어도 여러분들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드 3줄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지금 구현돼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컴퓨터가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죠? 그럼 이런 중복 호출을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요? 요거 아이디어 있나요, 여러분들? 이 중복 호출을 줄이는 방법? 다들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은 떠오르는 게 있죠? 아니 그냥 피보나치 만약 n번째 피보나치 구한다고 하면은 0, 1부터 시작해서 두 개 합한 다음에 다음 거 구하고 다음 거 구하고 다음 거 구하고 해서 끝까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세타의 n만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에요.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은 그 함수를 실행하면은 그 실행한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를 메모해 놓는 거예요. 메모해 놓고 그걸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대표적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인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우리는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방법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바텀업 방식은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n이 작은 그 문제부터 작은 거 풀고 그거를 다 더 큰 문제를 풀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작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적어놨으면 어디다 적어놨으면은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는 이미 푼 그 결과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굳이 재기 호출을 다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텀업 방식은 이런 식으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푸는 거고, 그리고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은 재기적으로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데 함수 결과를 메모해 두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두 개의 시간 복잡도는 거의 비슷하고, 근데 다만 이제 보통은 그 앞에 그 복잡도 앞에 붙는 그 컨스탄트 값 있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더 이 메모이제이션이 높은 게 보통 일반적인 그 경우입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이 코드를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죠? 요 코드 잘 기억해 두세요. FIB n 주어지면은 n이 0이거나 1이면은 그대로 리턴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재기적으로 리턴한다. 그럼 여기에다가 메모만 추가해 놓는 거예요. 미리 앞에다가 메모,
메모라고 뭘 하나 만들어 둔 다음에, 그죠? 근데 뭐 0번째랑 1번째는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미리 값을 다른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 놓습니다. 뭐 마이너스 1 같은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FIB n을 호출을 하면은 뭐 여기든 여기든에서 만약에 메모 n이 느낌표는 같지 않다.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은 없는 거잖아요. 값이 만약에 있으면 if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은 그냥 return 메모 이렇게 하고, 그죠? 없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는데, 리턴을 바로 하지 말고 이 결과를 메모 n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return 메모 n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코드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코드가 요거예요. 그죠? 여기 처음 보면은 메모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요 함수를 호출할 때, 만약에 메모에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 값이 계산되어 있는 상태면은,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리턴을 하고, 만약에 계산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재기적으로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값을 이제 리턴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DP로 만약에 풀린다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러면은 일단 재기적으로 함수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만 붙이면 되겠네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웬만한 DP 문제는 풀립니다. 조금 뭐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는 안 풀릴 수는 있긴 한데 보통은 다 풀려요. 요게 이제 메모이제이션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메모하는 그 결과들 중에서 먼저 계산하면 좋을 만한 결과가 있고 나중에 계산해야만 되는 그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순서를 잘 파악한 다음에 먼저 계산할 수 있는 애들 먼저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계산할 애를 그 앞에 계산한 것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개의 결과를 살펴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n을 순차적으로 쭉 살펴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 0, 1 해놓은 다음에 여기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로 다 채워놓고, 0, 1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2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n 플러스 1까지 쭉 이걸 계산해 보는 거죠. 메모 i번째는 i-1이랑 i-2번째 그 메모 값을 더해서 계산한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바텀업 방식, 타뷸레이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맞아요. 요 바텀업 방식을 이게 테이블을 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타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꿨네. 네, 아무튼 요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통해서 FIB5를 실행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왼쪽 오른쪽 중에 이제 왼쪽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FIB5를 실행하면은 왼쪽으로 내려가서 FIB4를 실행할 거고, 내려가서 FIB3을 실행할 거고, 내려가서 FIB2를 실행할 거고, 밑에서 FIB1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이미 값이 여기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값이 써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리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갔을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리턴이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함수가 종료될 때 이 결과가 메모 n, 그러니까 메모 2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메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실행할 텐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냥 실행이 될 거고 또 다시 올라가서 여기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FIB2를 호출을 하는데 근데 이때는 이 밑에 재기적으로 그 하위에 있는 함수들을 호출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은 여기에 메모 n이 -1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값이 할당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계산하고 이 FIB5가 최종적으로 계산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핵심은 그 결과를 메모하고 다시 사용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그냥 제기 함수인데, 그죠? 제기 함수인데 단지 그 함수의 결과를 메모해 놓는 그런 기능이 있는 상태다. 그런 방식의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해답을 메모해 두었다가 재활용하는 건데, 근데 바텀업 방식은 그 메모를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가면서 메모에 가서 이제 다음 문제 풀 때 그 메모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탑다운 방식은 메모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큰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함수가 끝날 때 메모를 해놓고 그 함수가 다시 호출될 때 메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만약에 두 가지 방법 다 떠오른다고 하면 그러면은 보통 타뷸레이션 기법, 다시 말하면은 바텀업 기법이 보통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 컴퓨터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 배열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랜덤하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느리잖아요. 캐시 미스가 많이 발생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보통은 바텀업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그럼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언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언제 활용할 수 있냐면은 어떤 큰 문제 해답에 작은 문제 해답이 포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기적으로 함수를 구현할 수 있을 경우에 그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그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 문제는 최적 부분 구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은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유용한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 문제 자체가 재기함수로 구현을 했을 때 그 중복 호출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n이 커질 경우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매우 유용합니다. 네, 그럼 요 두 가지 조건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그 재기 함수로 구현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퀵소트나 머지소트가 있잖아요. 얘네는 DP로 풀기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최적 부분 구조는 맞죠. 큰 문제가 있고 밑에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을 풀면은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안 맞아서 퀵소트랑 머지소트는 DP로 풀기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중복 호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머지소트나 퀵소트 둘 다 중복 호출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죠? 입력이 다 달라요. 그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호출되는 그 배열의 영역이 항상 달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호출로 인한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지소트나 퀵소트는 그 재기적으로 구현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저는 이제 처음에 알고리즘 공부할 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정말 어렵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왜곡일 수는 있는데 교수님께서 메모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해주시고 타뷸레이션 기법만 막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게 DP다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기적인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데 타뷸레이션을 바로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DP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리커전인데 그냥 캐시가 있는 요 문장이거든요. 그냥 요거에 불과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접근하십시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개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대충 언제 DP를 써야 될지 그냥 얼추 느낌은 오시죠? 그럼 한번 DP로 풀기 좋은 이제 세 가지 문제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행렬 경로 문제인데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DP로 풀 수 있을까? 네, 제가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58분인데 네, 59분 됐네요. 그러면은 네, 5시 2분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로 떠오르신 분들은 한번 뭐 VS 코드 같은 거 열어서 한번 구현해 보세요. 시간이 정말 안 가네요. 네, 아직 2분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 이해되세요? 네. 여기 앞에 앉으면 안 좋은 점이 있네요. 저기 보잖아요? 그러면 노트북으로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저기 카메라가 여기를 비추고 있어요. 재밌다. 네, 시간이 됐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감이 좀 오시나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나왔다. 푸실 수 있겠나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한번 봅시다. 이 문제가 행렬이 주어지고요. 이 행렬의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제 가는 경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는 규칙이 그 매 각 그 자리에서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밖에 이동을 못해요. 대각선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위나 왼쪽으로는 이동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는 경로도 하나의 경로가 될 거고요. 이렇게 가는 경로도 이제 하나의 경로가 될 거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이제 하나의 경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이제 모든 경로 중에서 이 지나온 모든 노드들의, 그러니까 모든 그 숫자들의 합이 그 최대가 되는, 그죠? 그 경로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때 합이 무엇일까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죠? 요거 어때요, 여러분들? 그 어떤 최적 부분 구조를 찾을 수 있겠나요? 그 재기적인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재기 관계? 그러면 조금 더 그 바텀업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 한 줄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한 줄, 이렇게 한 줄만 있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경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6이고, 여기는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6 더하기 7일 거고, 6 더하기 6, 13일 거고, 여기는 25, 여기는 3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한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줄. 여기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가는 경로, 이렇게 가는 경로, 이렇게 가는 경로, 이렇게 가는 경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얘네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여기, 여기 답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답은 어차피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11로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답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두 개잖아요. 맞죠? 근데 6에서 7로 가는 그 답은 이미 우리가 구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거는 6, 12, 13, 13일 거고,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13일 거고, 여기까지 오는 거는 11이었으니까, 그럼 요 3까지 오는 요 경로 중에서는 왼쪽에서 오면은 11 더하기 3이고, 위에서 오면은 13 더하기 3이잖아요. 그죠? 이 둘 중에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6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어떨까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인데, 사실 우리는 이 앞에 두 개는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는 그 최적의 경로가 1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죠? 최적의 경로 1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6 더하기 11이거나 12 더, 아니 여긴 몇이야? 그러면은 25죠. 25 더하기 11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5 더하기 11 해서 36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죠. 여기는 30에서 18 더하는 게 될 거고, 여기는 36에서 18 더하는 게 될 거니까 여기는 54가 되나요? 5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맞죠? 요게 바텀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재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여기까지 오는 최적의 경로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를 구하고 여기를 구한 다음에 둘 중에 맥스 값을 뽑은 다음에 이 숫자를 더해주면 돼요. 맞죠? 그죠? 재기관계 구했네요. 요겁니다. 어떤 지점에서의 그 경로의 최대값은 여기까지 오는 경로의 최대값과 여기까지 오는 경로의 최대값에다가 자기 자신의 위치에 있는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맞죠? 요거 재기관계 맞아요? 그러면은 이 배열로 살펴보면은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애라고 하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미리 계산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텀업 방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항상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여기까지 왔다고 이걸 계산할 때는 여기랑 여기가 이미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쭉 계산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맞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재기함수로 구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탑다운 방식이랑 바텀업 방식의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매트릭스 패스라는 함수로 만들었고요. 이제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이제 매트릭스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배열이 2차원 배열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2차원 배열 형태로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2차원 배열로 주어지고, 지금 n 곱하기 n짜리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매트릭스에 렌을 실행하면은 n이 바로 구해지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dp 얘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얘를 만들기 전에 그냥 요거 없이도 사실 구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재기함수로 그냥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냥 재기함수를 구현할 경우에는 요것도 중복 호출이 많이 발생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보여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호출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호출이 될 거고, 여기서 호출한다고 하면 이렇게 호출이 될 거고, 그죠? 여기서 호출한다고 하면 이렇게 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얘가 2번 호출이 됐죠? 그럼 여기에 있는 애는 얼마나 중복 호출이 많이 발생할지 감도 안 오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DP를 활용하면 좋은 그런 상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를 하기 위한 이런 DP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이제 그 매트릭스랑 똑같은 크기로 생성을 해뒀습니다. n 곱하기 n짜리로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얘가 D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DP 배열을 만든 거죠. 그리고 요 재기함수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만약에 i가 0보다 작거나 j가 0보다 작으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벗어나는 부분을 호출하면은, 얘네들의 경우에는 그 경로가 없으니까 0이잖아요. 0으로 그냥 리턴을 해줍니다. 0으로 리턴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dpij가 값이 0이면, 0으로 초기화를 했잖아요. 0이면은, 0이 아니면, 다시 말해 값이 있으면은 걔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되어 있으면은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값이 없으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 리커시브 펑션에 i 빼기 1이랑 j를 넣어준 것과 i, j-1을 넣어준 것, 요거 두 개를 재기적으로 호출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더 큰 값을 뽑아서 그 값이랑 그 매트릭스의 ij번째에 있는 값이랑 더해줘서 그걸 이제 결과로 저장을 해놔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저장된 값을 리턴을 해주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는 그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은, 처음에 여기부터 호출을 하겠죠. 호출하고 i-1부터 하니까 여기를 호출하고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호출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호출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메모를 하겠죠. 메모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게 될 겁니다. 메모하고, 또 여기서도 재기적으로 얘는 이제 끝났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해서 여기서 메모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메모가 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바텀업 방식은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방법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구하는 거. 6 13 25 30 이렇게 11 이렇게 쭉 이 순서대로 쭉 구해나가는 그 방식 있죠? 그 방식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n 구한 다음에 dp는 똑같이 하는데, 근데 요거는 그 파이썬 언어기 때문에 제가 트릭을 좀 썼어요. 어떤 트릭을 썼냐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가 n 곱하기 n짜리면, 근데 어떻게 하면은 좋냐면은, 여기 앞이랑 여기 위에랑 여기까지, 여기를 다 이렇게 0으로 채운 다음에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이제 활용하면은, 그러면 구현이 간단해집니다. 맞나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위에 재기적으로 구현할 때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i가 0보다 작거나 j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리턴 0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을 다 0으로 채워놓고 구현하면은 코드가 간단해지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냥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제 파이썬의 경우에는 만약에 길이 n짜리 배열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n짜리 배열이 있었다고 하면은 얘를 arr이라고 하면 arr에 마이너스 1로 조회가 가능해요. 그럼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잖아요. 맨 뒤에. 그래서 n 더하기 1짜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채우고 여기 뒤에를 이렇게 0으로 채운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할 때는 그냥 여기 앞에 여기가 인덱스가 0, 1, 2, 3, 4 0, 1, 2, 3, 4인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도 이제 값을 채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는 그 0부터 n까지, j도 0부터 n까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쭉 이렇게. 이렇게 그 dpi j-1, dpi-1 j 요거 중에 맥스 값을 뽑아서 그 다음에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이랑 더해서 dpij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 간단하죠? 네.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은 푸실 수 있겠죠? 아니에요? 네. 네. 여기까지가 행렬 경로 문제입니다. 좀 DP 감이 오세요? 여러분들? 감 안 와요?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15분이거든요? 아직 30분이나 남았습니다. 요거 뒤에 있는 거 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려나? 그럼 문제만 좀 봅시다. 네, 한번 해봅시다. 다음 문제는 행렬 곱셈 순서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요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시간 한 3분 줄 테니까 한번 문제를 이해를 해보세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혹시? DP? 좀 벽을 느끼셨나요? 아니에요? 할만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잘 모르겠으면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주세요. 네, 저는 심심하니까 좀 떠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문제를 푸세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나요? 흑백요리사 11화, 12화 다 보셨나요? 네. 11화에 무한 요리 지옥?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무한 질문 지옥을 맛볼 수 있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네. 제가 기꺼이 여러분들의 백종원이 되드리겠습니다. 질문 다 받아줄게요. 네, 이것도 그냥 딴소리인데 여러분들 혹시 비밀의 숲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조승우 나오는 거? 스핀오프 작품이 최근에 티빙에 나왔습니다. 네. 좋거나 나쁜 동재.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티빙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추천에 맨 위에 뜨더라고요. 네. 비밀의 숲 안 보신 분 계시면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번에 스핀오프 제품도 매우 기대가 큽니다. 잡담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문제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문제?
음. 매트릭스 곱셈은 다들 아시죠? 매트릭스 곱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행렬 두 개가 주어지면 이 행렬 두 개를 어떻게 곱하냐면은 여기 있는 애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은 이제 여기 맨 왼쪽 위에 있는 요 값이 되고, 그죠? 또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을 곱해서 더하면은 여기 있는 값이 되고,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값을 곱하면은 여기가 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죠?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들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내적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2 곱하기 3짜리 그리고 3 곱하기 2짜리 요 두 개를, 두 개 크기의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어떤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죠? 2 곱하기 2짜리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 A, B 라는 매트릭스랑 B, C 라는 매트릭스를 매트릭스 곱셈을 하게 되면, 그죠? 매트릭스 곱셈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생성되는 행렬은 A 곱하기 C짜리가 됩니다. 그죠? 일단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걸 계산할 때 그때 걸리는 시간, 걸리는 연산, 그러니까 필요한 연산의 양,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의 양이 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2, 3, 2 요걸 다 곱한 그 값 있죠. 그것만큼 곱셈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맞나요? 왜냐면은 이거 이렇게 곱하고 그거를 이것만큼 하고 얘도 그것만큼 곱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곱셈의 양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다시 말하면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C를 곱하게 되면은 A 곱하기 C가 나오는데, 그때 필요한 연산량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됩니다. 그죠? 이럴 때 그럼 여러분들한테 매트릭스가 뭐 A0, A1, A2, A3 이렇게 4개가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얘네들이 다 크기가 제각각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매트릭스 곱셈이 가능하게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하는 거랑, 아니면은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랑 결과는 똑같지만 연산량이 다릅니다. 그러겠죠? 한번 뒤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A0가 10 곱하기 100짜리고 A1이 100 곱하기 5짜리고 A2가 5 곱하기 50짜리라고 하면 우리는 A0이랑 A1을 먼저 곱한 다음에 A2를 곱할 수도 있고, A1이랑 A2를 먼저 곱한 다음에 A0을 곱할 수도 있어요. 맞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결과는 똑같지만 이 곱셈 연산의 횟수는 위에 거는 7,500번, 아래 거는 75,000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이 곱셈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연산량에. 곱셈 순서에 따라서 스칼라 곱 연산량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곱셈 순서를 했을 때, 어떤 곱셈 순서를 이렇게 정하면은 그때 스칼라 곱셈 연산이 최소가 되는가,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때 최소 그 연산수가 얼마가 되는가, 이걸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요거를 그 가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곱셈 순서를 다 나열한 다음에 어떤 애들 먼저 곱셈을 할 건지 다 나열을 한 다음에 다 해보고 그 중에서 베스트를 뽑으면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이 곱셈 순서의 이 가지수가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 바로 느낌 오시죠? 이 어떤 애들을 먼저 곱셈을 할 것인가, 이 순서가 사실은 곱셈 사이에다가 마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최적 부분 구조를 가지는가, 다시 말하면 재기적으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중복 호출로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요 행렬 곱셈 순서 문제의 이 재기적인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그림 보면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요 그림 한번 보시죠. 잘 생각해 보면 요 A1부터 A7까지 곱셈을 하는 것은 A1 따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 따로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합치는 것, 그리고 A1, A2, A3부터 A7까지 곱셈한 것을 합치는 것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곱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앞에는 이미 뭔진 모르겠지만 이미 정답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A1부터 A6까지 곱셈을 하는 최소 연산량을 이미 알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이미 알고 있다 가정했을 때, 그럼 얘를 곱셈하는 방법은 요거 두 개를 계산한 다음에 미리 구해 놓은 다음에 곱셈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재기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우리가 만약 SIJ를 AI번째부터 AJ-1번째까지의 곱셈할 때 나오는 최소 연산량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S부터 E까지는 얘는 어떤 I에 대해서, I는 S보다 크고 E보다 작은 이 I에 대해서 SI 더하기 SIE,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 두 매트릭스가 생겼으니까 그 매트릭스를 곱셈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 B 곱하기 C짜리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이거 연산할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만큼 연산량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최소값이 SE가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조금 풀어진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집중해서 수업을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그냥 문제만 염두를 해두세요. 이게 저렇게 되는구나. 한번 혼자 풀어보십시오. 요거 어차피 과제로 나올 거니까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나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